운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치고 부자가 아닌 사람은 없다. 반대로 운을 천하게 여기는 사람치고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안녕하세요. 소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소나무 여러분 중에서는 새해가 되면서 신년 운세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궁금하네요. 저도 예전에 마음이 힘들 때는 종종 사주를 보거나 타로를 보기도 했었는데요. 언젠가부터 그런 점사를 보지 않게 됐습니다. 아마 좋지 않은 점괘가 나와서였던 것 같아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웃어넘기려고 해도 그걸 신경 쓰게 되고 결국엔 내 마음속에 확언이 되어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운 자체를 믿지 않는 건 아닙니다.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운이 따라주어야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운이라는 걸 말로 설명하거나 증명하기가 참 어렵죠. 운이란 일반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운을 좋게 만들거나 극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운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운과 돈은 고기와 물의 관계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운을 믿고 신경 쓰기 시작하면 자신의 운이 점점 좋아지며 결국 그런 사람들이 운을 키워 큰 부자가 됩니다. 운도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자신을 잘 알고 귀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을 찾아오고 함부로 대하거나 홀대하면 저 멀리 떠나가 버립니다. 오늘은 운의 심리학, 이 책을 읽으면서 대운이 찾아오는 사람의 특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운을 대하는 태도와 심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민과 사연을 들고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깊은 고민은 역시 돈이었다고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부자가 되는 운명은 어떻게 타고나는 건지, 타고난 운이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오늘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누구에게나 한 번쯤 인생이 바뀌는 시점이 온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시점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역학에서는 대운이 오기 전 기운이 바뀌는 시기를 교운기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기존의 운과 새로운 운이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예기치 못한 변화가 들이닥치는데 사람들은 불안을 느낍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은 바다와 같아서 출렁일 때가 있으면 잠잠할 때가 있는 법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운이 바뀌는 시점이 와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쓰라린 일을 맞았다 할지라도 큰 불행 속에 빠졌다고 느낄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대운이 오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나무 여러분께 올 한 해 대운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대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변화와 신호. 사람의 대운은 10년마다 바뀐다. 또 찾아오는 대운의 시기가 저마다 다르다. 우리는 대운이 바뀌기 직전 1, 2년 사이를 가리켜 교운기라 부르는데 이 시점에는 하나같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공통된 현상들을 겪는다. 그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운과 머무르는 운이 교차하기 때문에 전에 없던 혼란과 갈등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대운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는다. 몸과 마음, 환경의 변화를 통해 우리에게 사인을 준다. 대표적으로 얼굴 착색이 바뀌는 신체의 변화, 기존의 가치가 달라지는 정신세계의 변화, 나를 둘러싼 관계가 달라지는 환경의 변화다.
우리는 이 같은 변화와 신호를 통해 현재의 운명은 물론 가까운 장래까지 예견할 수 있다. 사람은 평균적으로 살아가며 한두 번의 대운을 경험하게 된다. 즉, 누구에게나 한 번은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소리다. 그리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 부함과 비남은 이 조짐을 얼마나 잘 캐치하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대운이 다가온다면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참고로 대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변화와 신호를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당신은 지금 눈앞에 다가온 대운을 마주하고 있는가? 첫째, 얼굴빛이 환해진다. 둘째, 기호나 취향에 변화가 생긴다. 셋째, 기존의 인간관계가 정리된다. 넷째, 이직, 이사, 결혼 등 환경이 바뀐다. 다섯째, 갑자기 식욕이 돋는다. 여섯째, 집에 있는 식물이 잘 자란다. 일곱째, 악재가 닥쳐 어려움을 겪는다. 여덟째, 새로운 모임과 커뮤니티가 생긴다. 아홉째, 아침에 쉽게 눈이 떠진다. 열째, 관점과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의지의 화신으로 거듭나는 법. 하루는 젊은 사업가가 찾아왔다. 사업 확장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이었다.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눈빛이 초롱초롱했다. 눈에는 총기와 영민함이 뚜렷했고 한눈에도 범상치 않은 멘탈의 소유자였다. 내부 장기 가운데 유일하게 바깥으로 노출된 부위가 눈이라고 했던가. 그는 눈빛만으로도 많은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두 눈동자가 의지와 결기의 표식처럼 쉴 새 없이 반짝거렸다. 젊은 사업가가 말했다. 정확히 머릿속에 그리던 부자가 됐어요. 외식 사업으로요. 눈앞에 그를 닮은 몇몇 자산가들의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아, 이 사람도 그들과 비슷하구나 싶었다.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신흥 부자들에게는 신기한 공통점이 있었다. 하나같이 부자의 상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이 말은 어떤 부자가 되고 싶은가, 얼마만한 부자가 될 것인가를 스스로 손에 잡힐 듯 명확하게 그리고 있다는 뜻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크게 성공하셨어요? 딱 하나만 생각했어요. 매일 산에 올라가 집을 봤죠. 청담동의 고급 루프탑 바부터 이탈리안 레스토랑까지 그는 수십 개의 체인점을 운영 중인 각광받는 외식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사업을 벌어들이는 연 매출만 100억 원대. 지금이야 맛과 서비스로 승승장구하는 젊은 부자가 되었지만 사실 그의 유년 시절은 불행으로 얼룩져 있었다. 육류 도매업을 하던 아버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돈 사고를 쳤다. 생활비는 언감생심이었다. 어머니가 식당 일로 생계를 거의 도맡다시피 했는데 결국 아버지가 전 재산을 탕진하는 바람에 임대 아파트에서도 쫓겨났다. 그는 사글세 판자촌에 살며 간신히 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올 때까지 해도 비가 오면 물이 차는 집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학교에 갈 때면 교복에 나는 물곰팡이 냄새 때문에 놀림을 받을까봐 두려웠다. 또 돌아오면 다시 홍수로 집에 물이 차진 않을까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그에게 집은 곧 되찾고 싶은 세계, 보상받지 못한 어린 시절의 꿈이었다. 서울로 올라온 직후부터 그는 줄곧 하나만 생각했다. 평생 살 수 있는 나만의 집을 사자. 그리고 꿈을 구체화시켰다. 부를 상징하는 강남이면 좋겠고 한강뷰가 펼쳐지는 시원한 조망이면 더욱 좋을 것 같았다. 폭우도 도둑도 넘볼 수 없는 완벽한 보호하는 필수다. 그가 꿈꾸는 둥지는 오직 한 곳, 막연하게 꿈을 꾸긴 싫었다. 그래서 매일 밤 레스토랑에서 일을 마치고 나면 그 길로 옆에 자리한 산에 올랐다. 산 중턱에 올라서면 푸른 한강 너머로 꿈에 그리던 아파트가 보였다. 별처럼 무수히 반짝이는 조명을 보고 있노라면 언젠가 손에 넣고 말리라는 기대감으로 힘든 하루를 잊을 수 있었다. 머릿속으로 살고 싶은 집을 매일같이 주문했다. 주소지는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상점들까지 외워버릴 정도였다. 언젠가는 꼭 이루리라는 부푼 꿈을 안고서. 그렇게 몇 년을 더 남의 가게에서 일했다.
그 덕에 전체적인 외식 산업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었다. 한 푼 두 푼 직접 모은 투자금을 가지고 철저하게 손익계산을 한 후 첫 식당을 오픈했다. 대출금으로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는 위험한 스타트가 아니라 결코 망하지 않는 느리고 착실한 길을 선택한 것이다. 임대료와 인건비, 투자비를 고려한 완벽한 설계였다. 그는 5년 동안 안정적으로 사업을 키워나갔고 마침내 외식 사업가로 탄탄대로를 걷게 되었다. 흑자 전환으로 목돈이 생겼을 때 그가 가장 먼저 산 것은 꿈이었다. 평생에 그리던 바로 그 집. 그렇게 잃어버린 유년 시절의 집을 어른이 되어 되찾을 수 있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매일 남의 식당에서 어깨너머로 일을 배우던 청년이 이렇게 외식 사업계의 큰 손이 되리라고. 젊은 사업가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정확히 하나만 꿈꿨던 게 어마어마한 돈을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저 어머니를 편히 모시고 살 수 있는 좋은 집을 한 채 사고 싶었을 뿐이죠. 남들한테는 비싼 외제차나 명품 시계가 먼저겠지만 저한테는 후순위였어요. 사람은 참 단순해요.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따라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니까요. 결핍이 곧 꿈이었던 거죠. 저한테는 그게 바로 집이었어요. 나는 뚝심 가득한 그의 두 눈을 보고 확신할 수 있었다. 이 사람은 더 큰 부자가 되겠구나. 역시 될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랐다. 젊은 사업가는 머릿속에 그린 부자의 상을 그대로 현실에서 재현해내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이란 그리는 모습, 곧 되고자 하는 미래다. 2000대 1이라는 무시무시한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JTBC의 간판 아나운서가 밤마다 방송국을 바라보며 의지를 다졌다는 일화도 구체화된 그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요즘 유행하는 부자 체험도 그런 의미에서라면 해볼 만하다. 평소에는 갈 일 없는 5성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수십만 원에 달하는 코스 요리를 맛보거나 자신의 수입을 훨씬 넘는 항공사 퍼스트 클래스를 이용해보는 것 등이다. 힘들게 번 돈을 왜 그렇게 쓰냐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 부자처럼 돈을 써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널따란 테이블과 세련된 인테리어, 겉옷을 받아 걸어주고 의자를 빼주는 섬세함까지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계산하고 나가는 순간까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느낄 수 있다. 그러면 부자의 세계는 필시 오늘의 경험보다 경이로울 것이라고 확신하게 된다. 그리고 그 느낌을 간직하다 보면 결국 의지를 실행으로 옮겨 금전의 물꼬를 틀 수 있다. 그뿐 아니다. 부자가 되려는 목표를 충전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사실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누구나 일상에서 조금씩 부자의 삶을 체험하고 있다. 모처럼 카드를 긁어서라도 자신에게 백화점 옷을 선물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면 비싼 오마카세 가게를 방문하는 식으로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야기의 요지는 욜로가 되라거나 사치하라는 뜻이 아니다. 명확한 부자를 꿈꾸고 경험해보라는 것이다. 막연하게 큰 돈을 벌겠다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부자의 상이 여러분의 망막에 뚜렷하게 맺히도록 해야 한다. 상이 뚜렷한 사람은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잘하든 못하든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야가 좁아지거나 판단력이 흐려질 때도 목표가 산란되어 버리는 일이 적다. 의욕과 인내심을 유지하고 있어 괜한 고민으로 흔들리지도 않는다. 손에 잡힐 듯이 꿈을 꾸는 사람은 결국 그 일을 해낸다. 구체적인 상상은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막연한 상상은 막연한 결과를 가져오는 법이니까. 자신이 되려는 부자가 어떤 모습인지, 또 부자가 되어 무엇을 이룰 것인지, 부자의 상이 뚜렷하면 할수록 돈에 대한 열망이 강해진다. 이것은 큰 부자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작지만 강한 실천법이 아닐 수 없다. 고기도 먹어본 자가 그 맛을 안다고 했다. 작은 성공을 경험해본 사람이 큰 성공도 할 수 있다. 젊은 사업가는 내가 따로 조언해줄 필요가 없었다. 이미 그는 자신이 현재 어느 위치에 서 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의뢰 누구나 겪는 일처럼 한두 번은 운이 꺾일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결코 부자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그는 계속해서 시각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를 이뤄낼 것이다. 재물운을 좋게 만드는 일상의 습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보금자리다. 따라서 집터는 좋은 운을 불리는 훌륭한 베이스가 된다. 특히 세상 만물에는 기운이라는 움직이는 힘이 존재하는데 집안의 물건들이 재물운에 깊숙이 관여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소지품이 그렇다. 늘 몸에 지니고 다니기 때문에 사람의 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도 지갑을 빼놓을 수 없다. 돈이 돈을 불러온다는 개념에서다. 10,000원권 지폐를 돌돌 말아 지갑에 넣고 다니는 것은 재물이 새나가지 않는 역할을 한다. 한편 색이 기운에 영향을 미치는 물건으로는 금수저가 있다. 금색은 예로부터 재물과 건강, 장수를 상징했다. 따라서 식복에 관여하는 수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복을 불러들일 수 있었다. 이처럼 재물운을 좋게 만드는 습관은 대체로 풍수학에서 기인한다. 재물운을 만드는 일상의 습관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 알아만 놓으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 1. 집안의 식물은 낮은 것이 좋다. 2. 냉장고에 자석을 붙이지 않는다. 3. 10,000원권 5장을 말아 지갑에 넣고 다닌다. 4. 금색 수저를 사용한다. 5. 화장실 문을 닫아둔다. 6. 거실에 노란색 물건을 놓는다. 7. 현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8. 머리는 창가에 두고 잔다. 9. 욕실에 작은 화분을 비치한다. 10. 비에 젖은 우산은 집에 두지 않는다. 부자들의 가방에는 항상 이것이 들어있다. 흠잡을 데 없는 말쑥한 차림새하며 셔츠 단추 하나 풀어놓지 않는 반듯함. 겉모습만 봐도 영락없는 교육자의 모습이었다. 어림잡아 50대 중반은 되었을 법한 남자는 1990년대에 사교육 시장에 뛰어들어 현재 100억대 자산을 자랑하는 학원 재벌로 성장했다. 지금 메모를 하시는 건가요? 네, 필요할 때 봐야죠. 버릇이라서요. 이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자가 주섬주섬 펜을 꺼내 타인의 이야기를 받아 적다니. 보통 사회적으로 입지를 다진 사람들은 누군가의 조언을 들어도 한 귀로 흘리는 일이 다반사였다. 실제로 내가 만난 사람들 대부분이 그랬다. 솔직한 조언을 건네도 기분 좋은 말에만 반응하고 기분 나쁜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디 감히 훈수냐며 성을 내는 시기였다. 하지만 중년 남자의 태도는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하는 모범생처럼 사뭇 진지하기만 했다. 평소에도 이렇게 기록을 열심히 하세요? 네,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서면요. 당장은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도 좋은 문장이나 교훈, 떠오르는 느낌 같은 게 있으면 적어놔요. 그럼 언젠가는 쓰게 되더라고요. 특히 수업을 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때 도움이 됐죠. 솔깃했다. 임용고시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신 남자는 학원 강사로 진출하며 바라던 학교 선생님의 꿈을 접었다. 가르치는 일을 누구보다 좋아했지만 당시만 해도 강사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 대학 동창회만 가도 분위기가 그랬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번듯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 있는데 자신만 학원을 전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먹고 살아야지 라는 마음이 더 강했다.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일, 최고의 강사가 되자는 결심이 섰다. 그때부터였다. 마치 모에 홀린 듯이 기록을 하게 된 것은. 강의에 도움이 되고 학생을 늘릴 수만 있다면 그에게는 모든 이야기가 근사한 재료였다. 처음에는 학생들의 흥미를 끄는데 주력했다. 안 그래도 따분할 텐데 웃으러라도 오면 다행이다 싶은 생각으로. 다음에는 수학 공식 속에 유머를 녹여 넣었다. 아이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외울 수 있는 방식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졌다.
처음에는 요점만 쏙쏙 뽑아 잘 가르치는 동네 학원 선생에서 3년 뒤에는 지역에서 제일 유능한 스타 강사, 한참이 흐른 후에는 여러 학원을 운영하는 CEO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빽빽한 수첩이 집에 몇십 개는 쌓여 있어요. 버리지 않고 전부 모아놓았죠. 간혹 귀찮지 않냐는 질문을 받기도 하지만 제게는 분신 같은 존재예요. 펜을 집에 둔 채 깜빡하고 외출이라도 하면 그날은 중요한 단서를 놓칠까봐 불안해요. 실제로 그는 부자가 된 지금도 손에서 펜을 놓지 않고 있다. 교육 포럼에 참석하더라도, 가볍게 지인을 만나더라도,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하더라도 말이다. 뉴스를 보다가 혹은 누군가의 얘기를 듣다가 남긴 그날의 성실한 기록들은 여전히 현업에서 건재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이제 대학 동문들은 더 이상 비웃지 않는다. 오히려 100억대 자산가로 살아가는 그를 부러워한다. 베스트셀러 마시멜로 이야기를 집필한 유명 작가 호아킴 대 포사다는 말했다. 기록은 행동을 지배한다. 기록하는 것은 시신경과 운동 근육을 동원하는 일이기에 뇌리에 더 강하게 각인된다. 결국 삶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손인 셈이다. 나는 지금도 나를 찾는 사람들의 태도를 유심히 관찰한다.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다. 그들의 태도를 보면 하나는 정확히 알 수 있다. 성공하는 사람은 무언가를 얻어가는 자세부터 다르다는 것이다. 그들은 두 눈을 반짝이며 턱을 바짝 당기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적는다. 한마디로 여우같이 자신의 몫을 챙긴다. 그리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두고두고 곱씹으며 그 메모들을 언젠가 100% 자신의 운으로 만들리라. 작고 가벼운 내용일지라도 상관없다. 그곳에는 성공에 대한 열망은 물론 운명을 좋은 쪽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지가 가득하다. 기록은 행동을 지배한다고 말했듯이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이 그들을 더 큰 부자로 만들어준다. 부족한 운을 메꾸고 채우는 기록들은 인생을 영화롭게 하는 변화의 마중물이 된다.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빼앗기지 마라. 사람은 곧 운이요 돈이다. 세상 사람 누구와도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요즘 너도 나도 인맥 늘리기의 혈안이다. 많이 알면 알수록 좋다는 사람들은 문어발식으로 연락처부터 저장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만 아는 것이 좋다는 사람들은 등급별로 사람을 관리하기도 한다. 하지만 생각해 볼 일이다. 정말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많은 도움을 받았는가?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자했던 사람이 당신을 도와주었는가?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살리는 것은 얼굴도 모르는 생면부지의 타인이고 재난재해 소식에 위로와 구호의 손길을 보내는 것도 처음 보는 이웃이다. 살아가다 보면 알고 있는 인연보다 뜻밖의 인연이 호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우리는 이를 행운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귀인을 좌우하는 운이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몇 날 며칠째 공을 들이는 중이라고 했다. 아파트 재건축 시공건으로 한 임원을 상대하고 있다는 건설사 간부 제의는 수주건이 풀리지 않는다며 푸념을 늘어놓았다. 아, 조금만 공들이면 될 것 같은데. 근심이 많으신가 봐요. 네, 회사에서 이번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 될 듯 말 듯 영 안 풀리네요. 잘하면 큰 건 하나 터질 것 같은데 그분은 돌아서면 태도가 싹 달라져요. 이야기를 마친 제이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다. 도움을 주고 싶었다. 기울어가는 회사를 일으켜 세우는 일은 곧 직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도 했다. 제이는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휴대폰 캘린더를 연거푸 뒤적이며 거래처 임원과의 다음 약속을 헤아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한 목소리로 그에게 질문했다.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네요. 예? 그분에게 정성을 쏟으시는 것 같아서요. 당연하죠. 어떻게든 계약을 성사시켜야 하니까요. 제이의 이야기에 따르면 경쟁사는 그의 회사뿐이 아니었다. 현재 건설사 서너 곳이 그 임원에게 공을 들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의 마음이 제이의 회사로 기울어오는 듯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다른 회사와 만나는 일이 부쩍 늘면서 계약 가능성이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 저울이 쏠려버린 상황에서 당장 해답을 줄 순 없었다. 따라서 제이가 앞으로 회사를 일으켜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들려주었다. 앞으로는 에너지를 조금만 쓰셔야 해요. 네? 무슨 말씀이시죠? 사람들은 대부분 누가 나한테 좋은 운을 가져다 줄 귀인인지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에너지를 쏟는 실수를 범하죠. 특히나 목적을 가지고 대하면 더 많은 에너지를 쏟기 마련이에요.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에너지를 쏟을 수는 없어요. 그러다간 선생님이 가진 에너지를 모두 빼앗겨 버릴 거예요. 따라서 노력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전부 쏟아서는 안 돼요. 사실 적당히 쏟는 게 중요하죠. 기대하는 것도 큰 에너지랍니다. 상대방에게 실망하면 감정적으로 큰 손실이 생겨요. 길게 갈 수 있는 인연도 금방 끝나버리죠. 그러니 이렇게 해보세요. 에너지를 과도하게 쏟지 않는 선에서. 네, 선생님, 그렇게 해볼게요. 나는 제이에게 지금 하고 있는 수주권에 적당히 공을 들이도록 조언했다. 대신 제이의 회사를 방문하는 다른 고객들에게 어떤 목적이나 의도 없이 공평하게 대할 것을 요청했다. 아직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었다. 실제로 제이는 조언대로 실적이나 돈은 생각하지 않고 고객들을 대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작은 시공에 계약과 거리가 먼 질문이라도 친절하게 그리고 최대한 공평하게 응대했다. 심적으로 과도한 에너지를 쓰지 않으니 힘들이지 않는 친절이 자연스레 흘러나왔다. 아등바등하지 않으니 스트레스도 훨씬 줄어들었다. 기대하는 바가 없으니 계약이 불발되어도 상관없었다. 그래도 멀리 걸음해준 고객들에 대한 최소한의 고마움을 잃지 않았다. 이렇게 계약이 체결된 소소한 공사들로 회사는 얼마간 근근히 연명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남루한 외투를 걸친 60대 노인 한 분이 회사를 방문했다. 차림새만 봐도 수주나 계약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래도 제이는 평소처럼 웃는 얼굴로 노인에게 커피를 건넸다. 오랫동안 공인중개사로 일해왔다는 노인은 큰 돈이 되지 않는 가게 이전 문제를 가볍게 물었다. 그리고 시공에 드는 비용을 설명해주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노인은 공사 대금이 너무 고액이라 어렵다고 손살을 쳤다. 예상했던 흐름이었다. 30분을 훌쩍 넘긴 상담이 못내 미안했던 것일까. 노인은 건설사 문을 열고 나서며 제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미안해서 어쩌면 좋나요? 대신 내가 아는 사람을 소개해 볼게요. 제이는 괜찮다며 웃는 얼굴로 노인을 배웅했다. 그리고 얼마 후 노인의 인사말처럼 한 사람이 제이의 회사를 방문했다. 알고 보니 그는 이 지역에서 소규모 타운하우스와 쌍둥이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이름난 건물주였다. 제이는 뜻하지 않게 주거단지 한 구역을 담당하는 수십억짜리 시공계약을 따낼 수 있었다. 처음 공을 들였던 아파트 재건축 시공권은 영혼을 바쳐 접대한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 하지만 제이는 자신이 진정한 승리자 같다고 생각했다. 그저 친절한 얼굴로 편안한 마음으로 일했을 뿐인데 이처럼 커다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계약을 따냈으니 말이다. 살다 보면 사람에게 크게 배신을 당했어요. 누구도 다신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럴 수 있죠? 라며 아픔을 토로하는 사람들을 자주 본다. 특히나 투자, 사업처럼 금전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생각해 볼 일이다.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나 혼자 저만치 앞서 나간 것은 아닌지. 상대에게 공을 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를 쏟는다는 뜻인데 상대가 입맛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결국 자기 에너지만 날리는 형국일 수도 있다. 해마다 연말 연시가 되면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연하장이 온다. 자동차 딜러가 보내주는 연하장이다. 아버지는 그중 수많은 고객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옛날만 해도 손으로 편지를 쓰던 시절, 딜러는 십수년을 변함없는 방식으로 고객들을 관리해왔다. 사실 내용은 별것 없었다.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며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라는 단 한 줄뿐이었다.
평이한 인사말에다 크게 공들인 흔적은 없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만큼은 각인이라도 시키는 것처럼 눌러쓴 흔적이 역력했다. 한번 물건을 사면 좀채 바꾸는 법이 없는 아버지는 그 후로도 큰 지출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차를 산 지 10수년이 지나 소식이 없어도 딜러는 안부 묻기를 멈추지 않았다. 어느새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 17만 킬로미터나 탄 차를 바꿀 시점이 도래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버지는 평소에는 떠올리지도 않았던 그 사람에게 연락해 차를 바꾸었다. 사실 딜러에게 아버지는 희망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저 할 수 있는 적정선에서 남들과 똑같이 고객 관리를 했을 뿐이다. 그런데 뜬금없이 생각도 하지 않았던 고객 하나가 희소식을 물어다 주었던 것이다. 정작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좋은 운을 가져다 주는 경우는 적다. 오히려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에게서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온다. 따라서 사람을 만날 때는 에너지를 조절하는 편이 좋다. 자신의 감정 에너지를 올바르게 지켜내며 너무 잘하거나 못하지 않는 선에서 말이다. 그렇게 목적을 버리고 살아갈 때 뜻하지 않는 인연이 행운을 몰고 온다. 인생의 귀인을 알아보는 방법. 부자들도 아무나 사귀지 않는다. 사업을 하거나 결혼을 할 때도 철저하게 사람을 가린다. 사람이 운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잘 알고 있어서다. 1초 동안 진동하는 전파나 음파 횟수처럼 사람에게도 고유한 주파수가 흐른다. 마음이 가라앉을 때는 낮은 주파수가 흐르고 마음이 흥분할 때는 높은 주파수가 흐른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사람의 영향을 일정 분량 받을 수밖에 없다. 연인이나 부부, 직장 동료, 사업 파트너, 친구 관계까지 말이다. 따라서 귀인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좋지 않은 운은 얼마든지 상쇄될 수 있다. 또 개인의 삶 역시도 크게 달라진다. 참고로 귀인을 찾는 방법은 생각 외로 간단하다. 함께 밥을 먹어보는 것이다. 운의 세계에서 밥을 먹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옛날에는 음식이 귀했던 시절이라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시급한 화두였다. 명리학에서도 먹을 복, 식복이 있다는 것은 곧 부와 풍요를 상징했다. 따라서 상대와 밥을 먹는 행위는 귀한 복을 나눔으로써 서로의 기운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함께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입맛이 돌고 기운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과는 맛있는 것을 먹어도 입맛이 없고 기운이 내려간다. 또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딘가 내내 불편한 사람이 있다. 이처럼 상대에게 오는 기운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밥을 먹는 순간인 것이다. 그러니 귀인을 파악하고 싶다면 일단 만나서 밥부터 먹어라. 언제 식사라도 한번 하시죠. 우리가 비즈니스 미팅이나 소개팅을 앞둔 순간에 밥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